기다려. 아빠 지금 뭐 해야 돼. 알겠지? 자, 안녕하세요. 커터백과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터백과 친구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베스트 모음집입니다.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홍래님,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을 해서 벌었던 월급 아니면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 충분하게 뭐 부를 형성하고 재테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기엔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일 외에도 이제 돈을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 저축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렇게 흔히 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 캠페인도. 해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2%씩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증가율이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찌 보면 이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굉장히 고속 성장기를 경험을 했었죠. 이때는 경제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도 높고 또 물가도 높고, 그런데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죠. 결국은 이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 그만큼 금리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결국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과거에는 이 저금이 부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 수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축만으로 혹은 저금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들려오실 텐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치킨 가격이 지금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죠, 한 마리에. 그런데 이게 불과 5년 전에 13,000원, 14,000원? 말하자면 한 4, 5년 만에 한 30% 가까이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은행에만 넣어뒀다 이러면, 예전에는 13,000원이 있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연에 한 1, 2% 금리만으로는 지금까지 그 은행에 넣어뒀던 그 돈이 18,000원까지 오르지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 이 금리가, 예금금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의 자산의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도 한 3.6% 정도 되고요. 실질금리 혹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이 실질금리를 계산을 하려면 단적으로 이제 예금금리를 보통 이용을 하면 됩니다. 지난 연말에 1년 예금금리가 혹시 몇 프로쯤 되는지 아세요? 한 1% 중후반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7%,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제가 3.6%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은 1.8%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행에 넣어두면 내 돈은 그대로 잘 있어 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8%면 은행에 분명히 돈은 가만히 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100이었던 나의 가치가 내년에는 1.8만큼 사실은 내년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은퇴 자산을 죽이는 게 바로 가장 위험한 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현상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봉을 재협상을 하잖아요.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연봉 인상률이라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그냥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이 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 연봉이 뭐 올해보다 뭐 내년에 이만큼 오를 것이고 뭐 내후년에 이만큼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내 자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이브한 어떤 그런 생각이겠네요. 물가 상승률, 결국은 그것이 물가 상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로 봤을 때 만약에 내 연봉을 이번에 회사에서 뭐 물가 상승률만큼만 높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작년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연금 월급의 인상률을 기록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가 좀 늘어나는 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 그래도 이제 이 정도만큼이 해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내용이 녹아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가치가 줄어들지 않게끔 해주는 효과, 보정 효과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목돈이 생겨서 은행에 넣어둬도 그것이 요즘 금리를 따지자면 그것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고, 연봉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물가 상승률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불려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의 임금 인상이 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물가 상승률만큼 내 임금이 올랐으니까 내 자산이 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내 구매력이 같이 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내 금융자산이 늘려면 내 소득 중에 일부를 꼭 금융자산으로 계속해서 축적을 해야 되고 이걸 잘 관리를 해야 금융자산이 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 대비 내 금융자산의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월급이 오르고 구매력이 올라도 내 금융자산은 실질 가치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내 소득 중의 일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옮기고 이걸 저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저축 금액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결국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궁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잖아요. 뭐 저축, 투자, 뭐 예금, 적금. 근데 투자라는 이 단어만 해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재무론에서 다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른 건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수님? 네, 저축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축이란 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은 쌓을 저자에 쌓을 축자예요. 결국 그냥 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금은 결국 이제 금이 돈이니까 돈을 쌓는다. 결국 이제 일단은 모아둔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투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가 무슨 투자일까요? 던질 투.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던진다. 결국은 사실은 배팅한다는 말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나의 자본을 어딘가에 던져두고 거기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위험자산 혹은 뭐 자산, 이 다양한 자산들에 이 내 돈을 던져두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저축과 투자는 서로 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 저축은 투자에 있어서 투자 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저축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저축률이 사실은 무슨 뜻일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의 소득 중에서 지출로 빠져나간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은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남아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저축 중에 일부를 우리는 보통 투자에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 투자가 저축의 일부일까요? 라고 보통 일반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빚을 내서 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재원은 저축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축은 쉽게 생각해서 쌓아두는 것, 네. 그리고 투자는 그 돈을 어딘가에 던져서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100%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를 투자, 배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맞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실 상당 부분은 예적금 같이 안정적인 자산에 두시고 아주 일부분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다 사람 그 어떤 특정 사람에게 맞는 방식의 자산 증식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까요? 사실 좀 뭐 두려움도 있고 또 잘 모르니까 괜한 불안감도 좀 가지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언제,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전반적인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방금 뭐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위험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내 돈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굉장히 큰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험은 이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되겠죠. 크게 잃을 수 있겠지만 크게 벌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고 좋아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고위험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원금이 최대한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의 리스크에다가 대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낮춰서 가져가는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그 투자 대상이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알고 특히나 나라고 하는 투자자는 그 중에서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